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직접 보고하겠다. 이런 그런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거죠. 뭐 다 이제 사전에 예정된 질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상되는 질문의 범위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에 앞선 것들을 질문하느냐, 좀 뒤에 있는 걸 질문하는 정도의 차이이고, 특히 이제 다 생중계잖아요. 생중계 현장에서는 언제 어떤 질문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기자회견도 다 생중계했죠. 뭐 윤 대통령이 예정된 질문 없이 뭐 예상 질문 답변서를 없이 들어가겠다 이러는데 대통령이 예상 질문 답변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에요. 예상 질문 답변은 책 한 권이에요. 중요한 현안에 대해 각 부처마다 전부 Q&A를 만들어서 올려요. 부처식의 표현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숙지하셔서 당신의 메시지로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다시 수석들을 불러 모아서 예상 질문 답변의 그 초안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실 생각이다라고 검토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과도한 표현이다. 아니면 그거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수석들이 다시 가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뭐 어떤 질문이든 받아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와 관련된 토론회면은 경제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내가 답변하겠다. 미루는 한이 있어도 어떤 질문이 다 받을 수 있죠.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기자회견 준비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에 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신다고. DJ가 배울 게 뭐가 있어 싶으시죠? DJ의 강점은 누구나에게서 배운다는 거에 있어요. 나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싫어한다고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그건 좀 너무 힘들다고.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그 의견이 나하고 다를지언정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항상 배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다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국민이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처음에 저는 그런 말씀 들었을 때는 그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이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사람들만 만나면 점점 더 문제의 현장과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고 답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DJ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DJ의 정신의 출발점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을 정해놓고 가면 안 돼요. 내 답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DJ가 아주 논쟁적이고 어떤 토론에서도 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토론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의견을 수정할 생각도 있으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칭찬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겉은 뭐 버들까지 같지만 속엔 철심이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말이 한편으로는 칭찬이고 한편으로는 울타리이고, 어떤 때는 저한테 박 PD 그러시고 저분이 왜 나를 갑자기 PD라고 부르시지? 그러면 방송사하고 뭐 하시면 나는 박 PD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뭐 이런 말씀하신다.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그 울타리성 칭찬인데 항상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 했을 때부터.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경제, 국제 뭐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다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때마다 쓴벙쓴벙 이제 답변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뭐 좋은 의견이에요. 이러면서 칭찬하실 때 그런 게 칭찬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주저없이 답하는 것에 관해서 제일 좀 칭찬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다 좋은데 이건 좀 그래요 라고 말씀하신 게 만인에게 칭찬받는 건 그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쪽에 가까웠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내가 만인에게 그냥 다 좋게만 하고 있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인에게 칭찬받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혔어요. 그리고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도 들렸어요. 그거하고 관련된 게 항상 정치의 뒤편에 서고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만 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고 앞에 나서서 지도자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도자가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누군가를 돕는 역할도 꼭 필요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DJ가 발탁해서 성장시킨 학생이에요. 그리고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학생인 거죠. 못하는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학생인 거죠. 뭐 죄송하죠. 그것도 이제 2004년 총선 때 국회로 들어가 주기를 바라셨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이제 환경부로 간 거죠. 그 길이 제 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그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국회에 가서도 앞에 서기보다는 물론 뭐 선대위원장도 하고 뭐 가지가지 했지만 제가 자신을 프런트에 서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기에는 저는 너무 방한퉁수예요. 제가 보기엔 DJ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고 책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감당해야 되는 게 자기 마음을 한참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쉽지 않으셨겠구나. 그러니까는 그분이 저한테 나도 하는데 왜 못한다고만 하냐 아마 그런 거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대변인은 뭐 부대변인을 하건 대변인을 하건 마찬가지인데 방패의 방패, 대통령의 방패. 근데 그 방패가 그냥 들고 서 있는다고 기자들의 그 날카로운 창을 피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뭐 야유도 받고 뭐 소리도 서로 지르고 뭐. 97년 대선 과정에서 그때만 해도 신문이 가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 6시면 광화문에 그 신문에 이제 초판이 인쇄돼서 나오면 그걸 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론사에 전화해서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정정 보도가 바로 이루어져서 그 다음날 배달판에 좀 수정돼서 나가는 게 필요하니까 선거 때는 특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요 일간지의 기자 하나가 김대중 후보의 말을 쿼테이션을 인용을 해서 썼는데 그 인용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DJ 관련 기사는 신문에 요만한 기사 하나씩밖에 안 나올 텐데 그 기사에 단어 하나가 틀리면 저희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그 기자님이 잘못 들으셨다. 내 수첩을 보니까 이 단어인데 그랬더니 자기 수첩을 보면 자기가 쓴 게 맞다는 거야. 한참 논쟁을 해서 제가 이제 수정을 받아냈죠. 왜냐하면 그 단어가
얼마 전에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 맥락에서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제 다 물증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 기자는 지금 현재 주요 일간지의 논설위원이십니다만 자기가 잘못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분해서 바로 가서 녹음기를 샀답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녹음으로 물적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근데 납득시켰으니까 수정해 준 거죠. 제가 막 남들 앞에 나서서 파이팅은 안 하지만 사고 수습은 엄청 잘하는 뒤처리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변인 아침 브리핑을 매번 하는데 기자들의 대부분의 질문은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침에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 일일이 질문해서 듣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관계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침에 만나지 않고 이 건에 관해서는 대변인의 의견으로 가름해 주라. 난 대통령에게 이 건에 관해서 굳이 여쭤보지 않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원칙을 갖고 했습니다만 임기 막판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대북 송금 문제 가지고 임기 막판에 기자실이 그렇게 들끓은 적이 없죠. 저 이해는 해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이 건에 관해서 청와대에 단 한마디라도 더 진전된 입장을 받아내기를 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특검으로 갈 건지 말 건지가 대선 이후에 결정될 거고 그래서 계속 서로 이제 같은 질문하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는 와중에 그 기자가 화를 내고 뭘 집어 던지면서 그러더라고. 대변인이 말이야. 대답도 못 할 거면서 거기 그 자리 대변인 자리 왜 있냐고. 어? 그러면서 저도 화가 났죠. 윤 기자는 평생 기자 하시오. 나는 2달 뒤면 대변인 안 하고 앞으로 평생 대변인 안 할 거야. 이것보다 더 세게 소리 질렀어요. 적이 있었거든. 저한테 던진 건 아니지만 뭘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하는 거는 내가 참 임기 말에 별꼴을 다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기자도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그만하더라고. 뭐 약간 기자들과 관련된 일이라서 뭐 더 험한 얘기도 전 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버들까지 같이 여리여리 보이지만 그 기자들하고 지금도 약간 동지애 같은 게 생겼어요. 그 환난 신고를 뚫고 온 기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상회담을 돈 주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상회담 이전에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이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의 필생의 사업이 대북 사업이에요. 경제적으로 먼저 길을 낸 건 정주영 회장이에요. 그리고 현대가 그 정주영 회장의 뜻을 받아서 금강산과 개성지구 등의 사업권 협상을 벌인 거죠. 그게 정상회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현대의 그 북한하고의 관계 진전이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진전되면서 일정하게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안전보장이겠지만 경제적인 안전보장과 경제적인 활로를 찾는 거였을 텐데 그 두 축이 있는 거죠. 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때 이제 6.15 회담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가 일정하게 진전되다가 멈췄지만 진전되고 특히 유럽이 그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은 경제적인 교류가 국가 간의 교류가 훨씬 더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데 이 효과보다 현대가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북한이 사업을 하고 투자해도 괜찮은 곳이구나라는 평판을 형성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겠죠.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정상회담과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진행된다라는 건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일정하게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뭐 이런저런 루트에서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언젠가 반드시 사달이 날 걸 알아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관계된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배제하고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같이 항상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95년부터 7년까지 그렇죠. 한 2년 반 정도를 이제 쭉 지역에 유세 다니면서 김대중 총재가 드시는 밥상에 누가 안 오더라고. 약간 그 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해주자라는 생각들도 있었을 거고 좀 어려워서 안 오는 것도 있었을 거고 저는 DJ나 이효 여사님하고 식사하는 게 굉장히 일상이고 편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95년도에 DJ와 일하게 된 신진 인사들 있잖아요. 젊은.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어디서 나타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들이 불편했겠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저 젊은 사람들 뭐 이런 게 그런 생각이 들고 공적인 삶을 살면서 항상 공적인 대우를 받고 공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좀 뭐 청와대 있을 때도 네 분하고 사저에 가서 식사할 기회가 꽤 특별한 일 없이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대변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그 바람은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나선다는 거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해 있어요. 국회로 가면서 내 대변인 역할을 해다오 이러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라고 하고 근데 어디 안 갈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특히 임동원, 박지원 두 분이 이제 조사받고 구금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서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러신 때라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나? 이틀에 한 번씩 여기를 왔어요. 여기 와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역할은 안 하더라도 어디 안 간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켜야 돼서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러다가 그 1년 뒤에 제가 이제 환경부 갔는데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주 못 오니까 조금 이제 띄엄띄엄 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말에 어디 맛있는 거 먹자고 불러내셔가지고 네 분이 자꾸 뭘 먹이세요 저한테. 나중에도 실제로 여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외식하시고 DJ 세브란스에 입원하셔가지고 여사님이 병실에서 혼자 쭉 계셨잖아요. 저녁마다 가서 여사님하고 저녁 식사했죠.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이제 좀 밥 친구라고 하면 좀 외람되고 그냥 편하게 같이 밥 먹고 그랬다는 거죠. 언제 밥 사요 그러셔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밥 사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로 밥을 사냐고. 제가 별로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고 별로 이렇게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 걸 아세요. 그러니까 내내 그러시더니 돌아가시는 해에 그
그 6.15 정상회담 기념식 때 벽에다 대고 소리라도 질러라라는 그 통절한 연설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가시나 보다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통곡하시는 걸 보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광주 방문, 망월동 방문했을 때 말고는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 6.15 정상회담 그 연설 끝나고 좀 회복을 하셨다고. 그때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회복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밥을 사라고 그러신다고. 진짜 가시나 보다 했어. 평생에 밥값을 못 내게 하더니 밥을 사라 그러시더라고. 짜장면 사라고. 짜장면 사드렸죠. 그리고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내내 저를 질책 아닌 질책으로 피하지 말고 남 돕는 일 말고 자기 정치를 하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는 거둔다고 그러시더라고. 남을 돕는 일도 의미가 있다는 박 의원의 생각을 그 말도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세브란스에 들어가셨죠. 작은 짐도 덜어주고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 관찰자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평생을 외롭게 광야에서 목 놓아 오는 삶을 사신 외로운 분, 역사의 숙제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 그의 족적과 정신을 남기신 분, 그런 울타리였고 질문이 많은 분이었고 어떤 답을 해도 질책하지 않는 교사였고, 아,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나?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랜 시간 개인 교습을 받은 셈이죠.